지금 세상은 혼자여도 외롭지 않고 할 것도 참 많다. 친구는 분명 특정 연령대에서는 중요한 게 맞다. 10대, 20대 때는 중요하기도 하니까. 하지만 시기와 관계없이 중요한 관계는 오직 자기 자신과 가족밖에는 없다. 모든 관계를 통틀어 생각해보면 그 중에서도 자신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근데 그렇다면 사람은 왜 불행해질까? 바로 고독과 외로움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선 반드시 고독과 외로움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 이 세상에 진정한 친구는 없다. 남 잘 되는 거 좋아하는 사람도 없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도 있지 않은가. 그러면 나이 먹고 친구 하나 없이도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는 당연하게도 건강부터 챙겨야 한다. 친구는 없어도 살지만 건강 없이는 살 수가 없으니까. 아파서 자기 몸 하나 건사하지 못하고 남의 손을 빌리게 되면 이보다 비참한 일이 있을까? 개인적으로는 체질에 맞는 식이요법과 간헐적 단식이 중요한 것 같다. 또 마음을 느긋하게 먹고 긍정적으로 살다 보면 건강뿐만 아니라 마인드도 어느새 좋아진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화나는 일이 있다면 목욕이나 명상, 운동으로 풀어보는 것도 괜찮다. 둘째, 나이 먹을수록 돈이 더 중요해진다. 통계에 따르면 고시원에 홀로 살고 있는 노인 인구가 처음으로 청년 인구를 넘어섰다고 한다. 고시원처럼 집이 아닌 곳에 사는 노인은 국내에 무려 10만 가구 이상이라고 한다. 형편이 어려운 어르신들은 보증금을 마련할 수가 없으니 결국 고시원에 살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평균 수명은 점점 길어지는데 돈이 없으면 그때부턴 정말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조금이라도 덜 쓰고 더 모아둬야 한다. 마지막으로 친구 하나 없이도 잘 살기 위해선 나만이 즐길 수 있는 취미를 갖는 게 참 중요하다. 내가 아는 분 중에는 은퇴하고 나서 작은 텃밭을 가꾸는 분도 있다. 물어보니 수시로 나가서 쳐다보며 식물이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게 큰 즐거움이라고 했다. 옆에서 들어보니 큰 정원도 필요 없고 한 5평 정도의 작은 정원이면 은퇴하고 딱 좋다고 한다. 텃밭이 부담된다면 작은 식물 하나를 기르는 것도 취미생활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근데 실은 현대인들만 텃밭 가꾸기를 취미로 삼은 게 아니다. 옛날 사람들도 정원을 가꾸면서 과거 흘러가버린 세월을 생각하고 마음을 가꿔왔다고 한다. 지금부터는 책 정원의 철학자를 통해 수천 년 전의 철학자들이 어떻게 텃밭을 일구고 또 마음을 다스렸는지 같이 배워보도록 하자. 정원을 가꾸는 건 우리를 깊은 생각에 잠기게 한다. 정원 가꾸기는 단순히 재미만을 위한 취미가 아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를 발견하고 그 속에서 우리의 자리를 찾는 일이다. 세계적인 사상가들의 위대한 생각 또한 갑갑한 서재나 대형 강의실이 아니라 열린 공간인 텃밭과 정원에서 시작되었는데 어쩌면 이는 당연한 결과다. 정원은 생각하고 관찰하고 사유하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철학자와 사상가, 문학가가 정원에서 영감을 얻었다. 아이작 뉴턴은 어머니의 농장에 있는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그 유명한 중력의 법칙을 발견했다. 공자와 노자를 비롯한 동양 사상가들도 인간의 본성을 설명하기 위해 정원이나 식물, 꽃 등 자연적인 소재를 즐겨 인용했다. 마하트마 간디는 정원을 바라보며 깨달음을 얻었다. 자신 스스로를 바꿀 수만 있다면 세상도 바뀔 것이라는 유명한 명언이 바로 이 자연 속에서 나온 깨달음인 것이다.
이렇게 식물과 작물을 가꾸다 보면 마음을 들여다보게 되고 삶의 본질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된다. 물론 평범한 우리의 작은 정원이 가치가 있다고 해도 그 가치가 크진 않다고 느껴왔을 수 있다. 창가에 화분을 모아두고 나무 한 그루를 심는 게 정말 가치가 있을까? 그런 행동이 세상에 무슨 차이를 낳는단 말인가? 그러나 무턱대고 비관하다 보면 엄연히 존재하는 진실된 가치를 볼 수 없다. 창가에 식물과 땅이 심은 나무는 우리 주변의 공기를 정화하고 곤충과 여러 생명들을 불러들이며 보는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준다. 게다가 이 영향력은 전파되어 옆의 이웃들까지 덩달아 화초를 가꾸고 나무를 심게 한다. 이런 행위 자체가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진 않는다. 하지만 씨앗 하나의 힘은 이처럼 놀랍고 위대하다. 뿐만 아니라 정원에 있으면 올바른 삶의 관점을 얻게 된다. 이게 우리가 정원에 끌리는 이유일 것이다. 머릿속이 일상의 걱정과 문제로 가득 차 있을 때 사방이 막힌 공간에서 벗어나 탁 트인 곳으로 가면 중요한 일에 더 쉽게 집중할 수 있다. 정원에 있으면 흙과 물과 바람, 비옥한 토양, 그리고 생존과 번성을 위해 조용하게 묵묵히 일하는 무수한 생명체들에 둘러싸이게 된다. 분명 잘 알고 있고 자신 있는 일이라 생각했지만 예상과 다르게 흘러갈 때도 있고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도 있다. 한편으로는 그 미지의 영역이 우리의 삶을 놀라움으로 이끌기도 한다. 그러니 다 알고 있다는 편협한 생각을 내려놓고 세상을 향한 호기심을 유지하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단 한 번뿐인 인생을 만끽하는 방법이 아닐까. 하지만 많은 현대인들은 한 줌의 재로 사라질 물질적 부를 추구하는 것만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있다. 대부분의 인생은 그렇게 흘러간다. 근데 정원의 식물들을 보노라면 이 푸릇푸릇한 생명을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키울 수 있을지만 고민하게 된다. 그리고 그럴 때 주변에 식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그냥 계속 열심히 해 라고 조언한다. 이 조언은 최고의 조언이다. 나도 항상 내게 조언을 구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하곤 한다. 우리는 순리를 따르지 않고 거슬러 가려 하거나 특정한 순간에 계속 머무르려 하기에 고통스러워진다. 사실 이것이 동양 철학과 종교 사상의 근간이다. 힌두교와 불교는 자연의 힘을 수용하고 순리대로 사는 대신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려 할 때 고통을 느끼게 된다고 설명한다. 도교의 핵심 이론도 순리로 요약할 수 있다. 도교 신자들은 자연과 세심한 조화를 이루며 순리에 따라 산다. 자연의 최소한으로 개입하고 그저 길이 주어지는 대로 따라야 하며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자연의 순리를 진정으로 깨달아야 한다. 이 세상은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 나름의 균형을 맞추며 유지된다. 그래서 반복되는 현상을 관찰하면 세상의 이치를 알 수 있다. 이번 여름은 지난 여름, 또 내년 여름과는 다를 것이다. 또 식물들의 생명 주기의 단계마다 날씨도 문제도 식물도 다를 것이다. 변화가 계속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야 한다. 절대로 바뀌지 않는 완성된 정원을 상상하기는 어렵다. 생명이 있는 곳은 언제나 변화한다. 우주의 순리를 거스를 수 없는 것처럼 누구도 그 명백한 자연의 변화에 저항할 수 없다. 그 과정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자만이 내면의 평화와 만족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햇볕, 비, 바람, 구름. 그날의 날씨가 좋은 날씨인지 나쁜 날씨인지는 지금 정원에 그 날씨가 필요한지 아닌지에 달려있다. 정원을 돌보다 보면 되게 유연하게 생각하는데 익숙해진다. 날씨를 좋다, 나쁘다라는 윤리적인 기준으로 묘사하는 건 지나치게 단순한 설명이다. 실은
좋고 나쁨이라는 건 맥락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니 텃밭을 가꿀 땐 날씨를 크게 염려하지 않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서도 절대적으로 좋거나 나쁜 상황은 없다는 걸 알아야 한다. 좋은 날씨는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가뭄이 한창이라면 비 예보에 열광할 것이다. 봄날에는 차갑고 눅눅한 땅을 건조할 만한 따뜻하고 볕이 드는 날씨도 그에 못지않게 환영받는다. 어떤 사람들은 건조하고 추운 겨울을 끔찍이 싫어할지 모르지만 겨울이 추우면 해충과 질병이 사라지고 이듬해 골치 아픈 문제가 덜 생긴다. 추운 겨울은 우리를 더욱 강하고 굳세게 한다. 사실 정원사처럼 무언가를 길러내는 사람들은 만족을 모른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몇 주간 해가 나면 너무 건조하다고 투덜대고 몇 주간 비가 오면 식물들이 물에 잠기고 민달팽이를 비롯한 여러 문제가 생긴다고 불평하니 말이다. 사랑스러운 식물들을 길러내는 가장 이상적인 조건이란 볕과 비를 적당히 누리는, 즉 볕도 비도 지나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 조금 더 유연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계절뿐 아니라 정원을 살아가는 모든 식물과 잡초, 작은 동물들에 대한 판단도 마찬가지다. 날씨와 식물, 그리고 우리가 흔히 해충으로 여기는 모든 생명에 대해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것보다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를 더 고민해야 한다. 박테리아나 곰팡이처럼 우리를 공격하는 무언가를 삶에서 완전히 추방하려 한다면 이러한 행동은 과연 옳다고 할 수 있을까? 나쁜 식물이라고 하는 잡초는 알고 보면 단지 자리를 잘못 잡은 좋은 식물이다. 민달팽이가 자연에서 맡은 기능이 유기물을 먹는 것이라면 민달팽이는 실제로 해롭다고 할 수 없다. 민달팽이는 맡은 일을 열심히 하고 있을 뿐이지 않은가. 민달팽이가 사라지면 퇴비더미와 남은 작물이 분해되어 다시 아름다운 흙으로 돌아가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이다. 우리는 모든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다, 불리하다, 좋다, 나쁘다로 판단하는데 익숙하지만 그건 모두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기인한 아주 협소한 결론일 뿐이다. 귀찮고 성가신 일들, 주변 사람들과의 사소한 갈등,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자잘한 불편을 겪을 때 우리는 사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하며 좋은 대우를 받는 게 마땅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니었을까? 그 생각을 버리고 숙고해 보면 세상사에 절대적이고 올바른 답은 없다. 삶은 훨씬 더 상대적이고 미묘하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정원을 가꾸는 기쁨이라는 걸 이제 나는 안다. 고목 옆에 서서 지난 수백 년 혹은 수천 년 동안 누가 그 곁을 지나쳤을지,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지, 얼마나 많은 세대의 가족들과 문명들이 출현했다 사라졌을지 상상해 본 적이 있는가? 거대한 자연의 시간 앞에서 유한한 인간의 삶을 깨닫는 정말 환상적인 경험이다. 대자연 앞에서는 삶의 고민과 괴로움도 아주 작은 먼지가 되어버리니 오히려 마음이 한껏 가벼워지곤 한다. 정원을 가꾸기 시작하면 매일매일이 새로워진다. 책이나 잡지, 원예용품을 사는 가게, 묘목을 심어 기르는 곳 등 어디에서나 정보를 수집하고 전혀 알지 못했던 기술을 배우며 특이한 식물을 발견하고 생각지 못한 아이디어와 영감을 얻을 수 있는 물건과 장소라면 그게 무엇이든 열렬히 환영하게 된다. 당신은 당신의 정원을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 정원의 흙 상태는 어떠한가? 산성도는 식물이 그늘지고 바람을 맞는 위치에 있는가? 아니면 볕을 잘 받고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자리에서 보호받고 있는가? 키우고자 하는 식물은 무슨 종인가? 텃밭이 있는 것만의
특수한 기후가 있는가? 영향을 받는 한 해 강수량과 일조량을 아는가? 식물에게 필요한 퇴비나 영양분은 무엇인가? 물을 충분히 주는가? 아니면 너무 적거나 많이 주는가? 하루 중 언제 물을 주는가? 씨앗을 뿌리고 심는 일을 얼마나 일찍 혹은 얼마나 늦게 하는가? 자랄 때 받침대를 설치해야 하는 식물인가? 그 지역에 해충이나 질병 등 특별한 문제가 있는가? 정원을 가꾸기 시작할 때 이 모든 정보를 머릿속에 한 번에 다 넣으려고 하면 대개 실패한다. 또한 정보량이 지나치면 정원을 보살피는 일이 즐겁고 편안한 취미로 느껴지지도 않을 것이다. 세상에 쉬운 일은 없다지만 그저 오이를 좀 키워보려 했을 뿐인데 어떤 방법이 잘 통할지 누구도 말해줄 수 없단 말인가. 오랜 세월 정원을 가꾸어온 사람들은 직접 부딪혀 배우라고 조언할 것이다. 그러나 조언을 듣되 감안해서 듣고 그것을 정답처럼 여기지 말아야 한다. 누군가에게 매번 통하는 방법이 또 다른 사람에게는 정원을 망치는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나는 정원을 돌보면서 정원에 딱 맞는 완벽한 시스템이 없을지를 항상 고민했다. 언제 어떻게 해야 어떤 작물이 잘 자랄지, 어떤 종류를 선택해야 할지, 무엇이 식물이 자라기에 이상적인 조건일지 세세한 측면을 설계하려 했다. 하지만 이렇게 야심차게 계획을 세우더라도 시작도 하지 못한 경우도 많다. 상황이 지지부진하다고 해서 정원을 풍요롭게 만들 아이디어와 고민이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다. 좋은 자료를 찾아 읽고 정원에서 양질의 경험을 쌓는 것은 정원사의 든든한 자산이 된다.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시작하는 것이다. 실수할 거라 예상하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지식을 배우는 게 최선이다. 결국 꾸준히 손에 흙을 묻히는 게 가장 큰 재미를 선사한다. 야외에서 장시간 일해본 적이 있는가? 야외에 있다 보면 날씨의 변화가 몸으로 전해진다. 낮이 길고 해가 쨍쨍한 여름날에는 몸이 따뜻하고 활력이 넘친다. 해가 늘어난 만큼 밖에서 일할 수 있는 시간도 늘어나고 햇볕을 받아 일할 의욕도 샘솟는다. 해가 뜨는 이른 아침부터 해가 지는 늦은 저녁까지 많은 일을 한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정원이 가장 열심히 성장하는 시기가 바로 여름이기 때문이다. 여름에는 식물도 활기가 넘친다. 넘치는 활기가 무색해지지 않도록 인간도 더 힘을 내서 정원을 보살펴야 한다. 쓰러지거나 꺾이지 않고 특정한 방향으로 잘 자라나도록 줄기를 잡아주고 식물을 키워내느라 진이 빠진 토양에 물을 듬뿍 주고 무르익은 과실을 따야 한다. 무성한 잡초와 늘어나는 해충들의 공격에서 식물을 지키려면 우리의 손발도 그만큼 바빠야 한다. 반대로 기온이 떨어지고 낮의 길이가 짧아지는 겨울이면 인간의 에너지 수준도 떨어진다. 해야 할 일을 처리하고 다음 시기를 미리 계획하고 여름에 해결할 시간이 없었던 일들을 해치우려 하지만 쌀쌀한 바람이 부는 추운 겨울날이면 정원사도 대개 집에만 있거나 정원과 마찬가지로 휴면기에 들어간다. 우리는 계절의 변화에 발맞춰 야외 정원을 가꾸어야 한다. 그게 야외 정원을 가꾸는 매력적인 점 중 하나다. 정원이 휴면기에서 활기 넘치는 시기로 넘어갔다가 다시 휴면기로 바뀌는 1년 내내 단 하루도 같은 날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노련한 정원사들은 이렇게 말한다. 지금 이곳에 무엇이 필요한지, 당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정원이 말해준다고 말이다. 이를테면 정원 일에 충분히 익숙해졌을 때 바빠질 봄과 여름에 대비하여 겨울의 에너지를 비축하고 볕이 좋을 때 건초를 만들고 다가올 추운 날들을 보내기 위해 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저절로 깨닫게 될 것이다. 잡초가 자라나고 해충과 질병이 출현하는 것은
정원이 당신과 소통하고 있다는 신호다. 사실 우리는 모두 좋은 삶을 살고자 하는 강한 욕구를 품고 있다. 지금 이 나이에는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이뤘어야 한다고, 앞으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하는 대도시에서의 삶을 잠시 잊고 그저 자신이 하는 일에 만족감을 느끼며 살고자 한다. 자신만의 훌륭한 삶, 고결한 삶을 살고자 하는 욕구는 심지어는 고대 그리스인들에게도 있었다고 한다. 이렇게 작은 텃밭을 가꾸어 나간다는 건 우리를 깊은 생각에 잠기게 한다. 식물과 교감하는 것은 생명과 우주를 들여다보는 일이다. 생명이 있는 곳에 길들여지지 않은 자연이 있다. 그곳에서는 언제나 멋지고 놀라운 일들이 발생한다. 생명은 아주 작은 씨앗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그 작은 씨앗은 성장하고 번성할 기회가 오기를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다. 모든 위대한 일이 씨앗 하나에서 시작되는 것처럼 여러분도 오늘부터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건 어떨까? 지금까지의 글은 책 정원의 철학자에서 가져왔다. 요즘 사람들 중에는 텃밭을 취미로 가꾸는 사람들이 많다. 그렇다면 옛날 사람들은 어떨까? 과거의 현인들은 정원을 거닐면서 또 가꾸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소크라테스와 니체는 정원을 가꾸며 인생에서 마주하는 문제를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볼 시간을 가졌다.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보여도, 사소한 일 같아도 꽃과 나무를 돌보다 보면 우리는 삶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다. 꽃이 피고 열매 맺고 또 시드는 과정을 보다 보면 우리 인생도 결국은 순리대로 흘러간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 나는 평소 삶의 공허함을 많이 느끼곤 했다. 돈을 벌어도 이 돈이 뭐라고 가족과의 시간까지 줄여가며 돈을 벌었을까 생각이 들었다. 한편으론 이 짧은 인생이 정말로 무의미한 건 아닐까 하는 느낌까지 가지고 있었다. 내가 진짜 꿈꿔왔던 어른의 모습은 이게 아니라는 생각도 많이 했다. 그래서 이 책을 집어들었던 것 같다.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서도 무기력하고 공허하고 모든 게 의미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이 있다면 한 번쯤 책 정원의 철학자를 종이책으로 읽어볼 것을 권해드리고 싶다. 정원의 철학자를 통해 공허했던 마음에 따뜻하고 다정한 위로를 선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세상은 혼자여도 외롭지 않고 할 것도 참 많다. 친구는 분명 특정 연령대에서는 중요한 게 맞다. 10대, 20대 때는 중요하기도 하니까. 하지만 시기와 관계없이 중요한 관계는 오직 자기 자신과 가족밖에는 없다. 모든 관계를 통틀어 생각해보면 그 중에서도 자신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근데 그렇다면 사람은 왜 불행해질까? 바로 고독과 외로움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선 반드시 고독과 외로움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 이 세상에 진정한 친구는 없다. 남 잘 되는 거 좋아하는 사람도 없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도 있지 않은가. 그러면 나이 먹고 친구 하나 없이도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는 당연하게도 건강부터 챙겨야 한다. 친구는 없어도 살지만 건강 없이는 살 수가 없으니까. 아파서 자기 몸 하나 건사하지 못하고 남의 손을 빌리게 되면 이보다 비참한 일이 있을까? 개인적으로는 체질에 맞는 식이요법과 간헐적 단식이 중요한 것 같다. 또 마음을 느긋하게 먹고 긍정적으로 살다 보면 건강뿐만 아니라 마인드도 어느새 좋아진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화나는 일이 있다면 목욕이나 명상, 운동으로 풀어보는 것도 괜찮다.
둘째, 나이 먹을수록 돈이 더 중요해진다. 통계에 따르면 고시원에 홀로 살고 있는 노인 인구가 처음으로 청년 인구를 넘어섰다고 한다. 고시원처럼 집이 아닌 곳에 사는 노인은 국내에 무려 10만 가구 이상이라고 한다. 형편이 어려운 어르신들은 보증금을 마련할 수가 없으니 결국 고시원에 살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평균 수명은 점점 길어지는데 돈이 없으면 그때부턴 정말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조금이라도 덜 쓰고 더 모아둬야 한다. 마지막으로 친구 하나 없이도 잘 살기 위해선 나만이 즐길 수 있는 취미를 갖는 게 참 중요하다. 내가 아는 분 중에는 은퇴하고 나서 작은 텃밭을 가꾸는 분도 있다. 물어보니 수시로 나가서 쳐다보며 식물이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게 큰 즐거움이라고 했다. 옆에서 들어보니 큰 정원도 필요 없고 한 5평 정도의 작은 정원이면 은퇴하고 딱 좋다고 한다. 텃밭이 부담된다면 작은 식물 하나를 기르는 것도 취미생활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근데 실은 현대인들만 텃밭 가꾸기를 취미로 삼은 게 아니다. 옛날 사람들도 정원을 가꾸면서 과거 흘러가버린 세월을 생각하고 마음을 가꿔 왔다고 한다. 지금부터는 책 정원의 철학자를 통해 수천 년 전의 철학자들이 어떻게 텃밭을 일구고 또 마음을 다스렸는지 같이 배워보도록 하자. 정원을 가꾸는 건 우리를 깊은 생각에 잠기게 한다. 정원 가꾸기는 단순히 재미만을 위한 취미가 아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를 발견하고 그 속에서 우리의 자리를 찾는 일이다. 세계적인 사상가들의 위대한 생각 또한 갑갑한 서재나 대형 강의실이 아니라 열린 공간인 텃밭과 정원에서 시작되었는데 어쩌면 이는 당연한 결과다. 정원은 생각하고 관찰하고 사유하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철학자와 사상가, 문학가가 정원에서 영감을 얻었다. 아이작 뉴턴은 어머니의 농장에 있는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그 유명한 중력의 법칙을 발견했다. 공자와 노자를 비롯한 동양 사상가들도 인간의 본성을 설명하기 위해 정원이나 식물, 꽃 등 자연적인 소재를 즐겨 인용했다. 마하트마 간디는 정원을 바라보며 깨달음을 얻었다. 자신 스스로를 바꿀 수만 있다면 세상도 바뀔 것이라는 유명한 명언이 바로 이 자연 속에서 나온 깨달음인 것이다. 이렇게 식물과 작물을 가꾸다 보면 마음을 들여다보게 되고 삶의 본질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된다. 물론 평범한 우리의 작은 정원이 가치가 있다고 해도 그 가치가 크진 않다고 느껴왔을 수 있다. 창가에 화분을 모아두고 나무 한 그루를 심는 게 정말 가치가 있을까? 그런 행동이 세상에 무슨 차이를 낳는단 말인가? 그러나 무턱대고 비관하다 보면 엄연히 존재하는 진실된 가치를 볼 수 없다. 창가에 식물과 땅이 심은 나무는 우리 주변의 공기를 정화하고 곤충과 여러 생명들을 불러들이며 보는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준다. 게다가 이 영향력은 전파되어 옆의 이웃들까지 덩달아 화초를 가꾸고 나무를 심게 한다. 이런 행위 자체가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진 않는다. 하지만 씨앗 하나의 힘은 이처럼 놀랍고 위대하다. 뿐만 아니라 정원에 있으면 올바른 삶의 관점을 얻게 된다. 이게 우리가 정원에 끌리는 이유일 것이다. 머릿속이 일상의 걱정과 문제로 가득 차 있을 때 사방이 막힌 공간에서 벗어나 탁 트인 곳으로 가면 중요한 일에 더 쉽게 집중할 수 있다. 정원에 있으면 흙과 물과 바람, 비옥한 토양, 그리고 생존과 번성을 위해 조용하게 묵묵히 일하는 무수한 생명체들에 둘러싸이게 된다. 분명 잘 알고 있고 자신 있는 일이라 생각했지만 예상과 다르게 흘러갈 때도 있고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도 있다. 한편으로는 그 미지의 영역이 우리의 삶을 놀라움으로 이끌기도 한다. 그러니 다 알고 있다는 편협한 생각을 내려놓고 세상을 향한 호기심을 유지하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단 한 번뿐인 인생을 만끽하는 방법이 아닐까. 하지만 많은 현대인들은 한 줌의 재로 사라질 물질적 부를 추구하는 것만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있다. 대부분의 인생은 그렇게 흘러간다. 근데 정원의 식물들을 보노라면 이 푸릇푸릇한 생명을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키울 수 있을지만 고민하게 된다. 그리고 그럴 때 주변에 식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그냥 계속 열심히 해 라고 조언한다. 이 조언은 최고의 조언이다. 나도 항상 내게 조언을 구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하곤 한다. 우리는 순리를 따르지 않고 거슬러 가려 하거나 특정한 순간에 계속 머무르려 하기에 고통스러워진다. 사실 이것이 동양 철학과 종교 사상의 근간이다. 힌두교와 불교는 자연의 힘을 수용하고 순리대로 사는 대신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려 할 때 고통을 느끼게 된다고 설명한다. 도교의 핵심 이론도 순리로 요약할 수 있다. 도교 신자들은 자연과 세심한 조화를 이루며 순리에 따라 산다. 자연의 최소한으로 개입하고 그저 길이 주어지는 대로 따라야 하며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자연의 순리를 진정으로 깨달아야 한다. 이 세상은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 나름의 균형을 맞추며 유지된다. 그래서 반복되는 현상을 관찰하면 세상의 이치를 알 수 있다. 이번 여름은 지난 여름, 또 내년 여름과는 다를 것이다. 또 식물들의 생명 주기의 단계마다 날씨도 문제도 식물도 다를 것이다. 변화가 계속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야 한다. 절대로 바뀌지 않는 완성된 정원을 상상하기는 어렵다. 생명이 있는 곳은 언제나 변화한다. 우주의 순리를 거스를 수 없는 것처럼 누구도 그 명백한 자연의 변화에 저항할 수 없다. 그 과정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자만이 내면의 평화와 만족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햇볕, 비, 바람, 구름. 그날의 날씨가 좋은 날씨인지 나쁜 날씨인지는 지금 정원에 그 날씨가 필요한지 아닌지에 달려있다. 정원을 돌보다 보면 되게 유연하게 생각하는데 익숙해진다. 날씨를 좋다, 나쁘다라는 윤리적인 기준으로 묘사하는 건 지나치게 단순한 설명이다. 실은 좋고 나쁨이라는 건 맥락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니 텃밭을 가꿀 땐 날씨를 크게 염려하지 않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서도 절대적으로 좋거나 나쁜 상황은 없다는 걸 알아야 한다. 좋은 날씨는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가뭄이 한창이라면 비 예보에 열광할 것이다. 봄날에는 차갑고 눅눅한 땅을 건조할 만한 따뜻하고 볕이 드는 날씨도 그에 못지않게 환영받는다. 어떤 사람들은 건조하고 추운 겨울을 끔찍이 싫어할지 모르지만 겨울이 추우면 해충과 질병이 사라지고 이듬해 골치 아픈 문제가 덜 생긴다. 추운 겨울은 우리를 더욱 강하고 굳세게 한다. 사실 정원사처럼 무언가를 길러내는 사람들은 만족을 모른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몇 주간 해가 나면 너무 건조하다고 투덜대고 몇 주간 비가 오면 식물들이 물에 잠기고 민달팽이를 비롯한 여러 문제가 생긴다고 불평하니 말이다. 사랑스러운 식물들을 길러내는 가장 이상적인 조건이란 볕과 비를 적당히 누리는, 즉 볕도 비도 지나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 조금 더 유연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계절뿐 아니라 정원을 살아가는 모든 식물과 잡초, 작은 동물들에 대한 판단도 마찬가지다. 날씨와 식물, 그리고 우리가 흔히 해충으로 여기는 모든 생명에 대해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것보다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를 더 고민해야 한다. 박테리아나 곰팡이처럼 우리를 공격하는 무언가를 삶에서 완전히 추방하려 한다면 이러한 행동은 과연 옳다고 할 수 있을까? 나쁜 식물이라고 하는 잡초는 알고 보면 단지 자리를 잘못 잡은 좋은 식물이다. 민달팽이가 자연에서 맡은 기능이 유기물을 먹는 것이라면 민달팽이는 실제로 해롭다고 할 수 없다. 민달팽이는 맡은 일을 열심히 하고 있을 뿐이지 않은가. 민달팽이가 사라지면 퇴비더미와 남은 작물이 분해되어 다시 아름다운 흙으로 돌아가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이다. 우리는 모든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다, 불리하다, 좋다, 나쁘다로 판단하는 데 익숙하지만 그건 모두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기인한 아주 협소한 결론일 뿐이다. 귀찮고 성가신 일들, 주변 사람들과의 사소한 갈등,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자잘한 불편을 겪을 때 우리는 사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하며 좋은 대우를 받는 게 마땅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니었을까? 그 생각을 버리고 숙고해 보면 세상사에 절대적이고 올바른 답은 없다. 삶은 훨씬 더 상대적이고 미묘하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정원을 가꾸는 기쁨이라는 걸 이제 나는 안다. 고목 옆에 서서 지난 수백 년 혹은 수천 년 동안 누가 그 곁을 지나쳤을지,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지, 얼마나 많은 세대의 가족들과 문명들이 출현했다 사라졌을지 상상해 본 적이 있는가? 거대한 자연의 시간 앞에서 유한한 인간의 삶을 깨닫는 정말 환상적인 경험이다. 대자연 앞에서는 삶의 고민과 괴로움도 아주 작은 먼지가 되어버리니 오히려 마음이 한껏 가벼워지곤 한다. 정원을 가꾸기 시작하면 매일매일이 새로워진다. 책이나 잡지, 원예용품을 사는 가게, 묘목을 심어 기르는 곳 등 어디에서나 정보를 수집하고 전혀 알지 못했던 기술을 배우며 특이한 식물을 발견하고 생각지 못한 아이디어와 영감을 얻을 수 있는 물건과 장소라면 그게 무엇이든 열렬히 환영하게 된다. 당신은 당신의 정원을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 정원의 흙 상태는 어떠한가? 산성도는 식물이 그늘지고 바람을 맞는 위치에 있는가? 아니면 볕을 잘 받고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자리에서 보호받고 있는가? 키우고자 하는 식물은 무슨 종인가? 텃밭이 있는 것만의 특수한 기후가 있는가? 영향을 받는 한 해 강수량과 일조량을 아는가? 식물에게 필요한 퇴비나 영양분은 무엇인가? 물을 충분히 주는가? 아니면 너무 적거나 많이 주는가? 하루 중 언제 물을 주는가? 씨앗을 뿌리고 심는 일을 얼마나 일찍 혹은 얼마나 늦게 하는가? 자랄 때 받침대를 설치해야 하는 식물인가? 그 지역의 해충이나 질병 등 특별한 문제가 있는가? 정원을 가꾸기 시작할 때 이 모든 정보를 머릿속에 한 번에 다 넣으려고 하면 대개 실패한다. 또한 정보량이 지나치면 정원을 보살피는 일이 즐겁고 편안한 취미로 느껴지지도 않을 것이다. 세상에 쉬운 일은 없다지만 그저 오이를 좀 키워보려 했을 뿐인데 어떤 방법이 잘 통할지 누구도 말해줄 수 없단 말인가. 오랜 세월 정원을 가꾸어온 사람들은 직접 부딪혀 배우라고 조언할 것이다. 그러나 조언을 듣되 감안해서 듣고 그것을 정답처럼 여기지 말아야 한다. 누군가에게 매번 통하는 방법이 또 다른 사람에게는 정원을 망치는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나는 정원을 돌보면서 정원에 딱 맞는 완벽한 시스템이 없을지를 항상 고민했다. 언제 어떻게 해야 어떤 작물이 잘 자랄지, 어떤 종류를 선택해야 할지, 무엇이 식물이 자라기에 이상적인 조건일지 세세한 측면을 설계하려 했다. 하지만 이렇게 야심차게 계획을 세우더라도
시작도 하지 못한 경우도 많다. 상황이 지지부진하다고 해서 정원을 풍요롭게 만들 아이디어와 고민이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다. 좋은 자료를 찾아 읽고 정원에서 양질의 경험을 쌓는 것은 정원사의 든든한 자산이 된다.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시작하는 것이다. 실수할 거라 예상하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지식을 배우는 게 최선이다. 결국 꾸준히 손에 흙을 묻히는 게 가장 큰 재미를 선사한다. 야외에서 장시간 일해본 적이 있는가? 야외에 있다 보면 날씨의 변화가 몸으로 전해진다. 낮이 길고 해가 쨍쨍한 여름날에는 몸이 따뜻하고 활력이 넘친다. 해가 늘어난 만큼 밖에서 일할 수 있는 시간도 늘어나고 햇볕을 받아 일할 의욕도 샘솟는다. 해가 뜨는 이른 아침부터 해가 지는 늦은 저녁까지 많은 일을 한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정원이 가장 열심히 성장하는 시기가 바로 여름이기 때문이다. 여름에는 식물도 활기가 넘친다. 넘치는 활기가 무색해지지 않도록 인간도 더 힘을 내서 정원을 보살펴야 한다. 쓰러지거나 꺾이지 않고 특정한 방향으로 잘 자라나도록 줄기를 잡아주고 식물을 키워내느라 진이 빠진 토양에 물을 듬뿍 주고 무르익은 과실을 따야 한다. 무성한 잡초와 늘어나는 해충들의 공격에서 식물을 지키려면 우리의 손발도 그만큼 바빠야 한다. 반대로 기온이 떨어지고 낮의 길이가 짧아지는 겨울이면 인간의 에너지 수준도 떨어진다. 해야 할 일을 처리하고 다음 시기를 미리 계획하고 여름에 해결할 시간이 없었던 일들을 해치우려 하지만 쌀쌀한 바람이 부는 추운 겨울날이면 정원사도 대개 집에만 있거나 정원과 마찬가지로 휴면기에 들어간다. 우리는 계절의 변화에 발맞춰 야외 정원을 가꾸어야 한다. 그게 야외 정원을 가꾸는 매력적인 점 중 하나다. 정원이 휴면기에서 활기 넘치는 시기로 넘어갔다가 다시 휴면기로 바뀌는 1년 내내 단 하루도 같은 날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노련한 정원사들은 이렇게 말한다. 지금 이곳에 무엇이 필요한지, 당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정원이 말해준다고 말이다. 이를테면 정원 일에 충분히 익숙해졌을 때 바빠질 봄과 여름에 대비하여 겨울의 에너지를 비축하고 볕이 좋을 때 건초를 만들고 다가올 추운 날들을 보내기 위해 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저절로 깨닫게 될 것이다. 잡초가 자라나고 해충과 질병이 출현하는 것은 정원이 당신과 소통하고 있다는 신호다. 사실 우리는 모두 좋은 삶을 살고자 하는 강한 욕구를 품고 있다. 지금 이 나이에는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이뤘어야 한다고, 앞으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하는 대도시에서의 삶을 잠시 잊고 그저 자신이 하는 일에 만족감을 느끼며 살고자 한다. 자신만의 훌륭한 삶, 고결한 삶을 살고자 하는 욕구는 심지어는 고대 그리스인들에게도 있었다고 한다. 이렇게 작은 텃밭을 가꾸어 나간다는 건 우리를 깊은 생각에 잠기게 한다. 식물과 교감하는 것은 생명과 우주를 들여다보는 일이다. 생명이 있는 곳에 길들여지지 않은 자연이 있다. 그곳에서는 언제나 멋지고 놀라운 일들이 발생한다. 생명은 아주 작은 씨앗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그 작은 씨앗은 성장하고 번성할 기회가 오기를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다. 모든 위대한 일이 씨앗 하나에서 시작되는 것처럼 여러분도 오늘부터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건 어떨까? 지금까지의 글은 책 정원의 철학자에서 가져왔다. 요즘 사람들 중에는 텃밭을 취미로 가꾸는 사람들이 많다. 그렇다면 옛날 사람들은 어떨까? 과거의 현인들은 정원을 거닐면서 또 가꾸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소크라테스와 니체는
정원을 가꾸며 인생에서 마주하는 문제를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볼 시간을 가졌다.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보여도, 사소한 일 같아도 꽃과 나무를 돌보다 보면 우리는 삶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다. 꽃이 피고 열매 맺고 또 시드는 과정을 보다 보면 우리 인생도 결국은 순리대로 흘러간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 나는 평소 삶의 공허함을 많이 느끼곤 했다. 돈을 벌어도 이 돈이 뭐라고 가족과의 시간까지 줄여가며 돈을 벌었을까 생각이 들었다. 한편으론 이 짧은 인생이 정말로 무의미한 건 아닐까 하는 느낌까지 가지고 있었다. 내가 진짜 꿈꿔왔던 어른의 모습은 이게 아니라는 생각도 많이 했다. 그래서 이 책을 집어들었던 것 같다.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서도 무기력하고 공허하고 모든 게 의미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이 있다면 한 번쯤 책 정원의 철학자를 종이책으로 읽어볼 것을 권해드리고 싶다. 정원의 철학자를 통해 공허했던 마음에 따뜻하고 다정한 위로를 선물 받을 수 있을 것이다.